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민주입니다. 제가 6개월 전에 4월 달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다크 투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크 투어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우리나라 포함해서 역사의 어두운 측면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흑역사라고 그러는데 그 흑역사의 이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보았던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 그리고 교훈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께 그때 한 50분 동안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링컨 대통령 주제로 얘기를 드릴 텐데요. 미국에 이제 대통령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평판 비교 이런 걸 쭉 해보면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제 1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가장 그 우리에게도 익숙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 링컨에 대해서 많이 몰랐던 내용들을 오늘 좀 더 소개를 해드릴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의 이미지, 뭐 선입견 이제 이런 것 말고 그런 것도 당연히 이제 언급을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밝혀지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뭐 흥미로운 에피소드 포함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링컨의 이름이 에이브러햄이잖아요. 근데 에이브러햄이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동신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 에이브러햄 링컨 하니까 그 생각이 얼핏 더 들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브러햄 링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방금 그 여러 책들을 제가 썼다고 소개를 이제 해주셨는데 지난 4월에는 다크 투어 이 책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더해서 강의를 했었고 미국 대통령은 지금 그 유튜브에서 제가 8번 쭉 강의를 했었고요. 앞으로 이제 다른 대통령 포함해서 마무리해서 2번 더 할 건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제 내년에 미국 대통령 리더십 이런 제목의 책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강의의 시작인데요. 여러분이 큰바위 얼굴 많이 기억나시죠? 미국 저쪽 중북부 쪽에 사우스 다코다라는 주가 있는데 그 다코다 주에 있는 그 조각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4명인데 이 대통령 4명이 누군지 뭐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가장 왼편부터 보면 조지 워싱턴이고 그 다음이 토마스 제퍼슨이고 그 가운데 쑥 들어간 데가 시오도 루즈벨트예요. 우리가 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많이 아실 텐데 그분하고 다른 분이에요. 그분하고 이분하고는 친척이긴 해요. 그렇지만 다른 분이고 마지막 제일 오른쪽이 그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근데 이 조각상이 있는 산이 러시모 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1745m니까 한라산이 1950m죠. 한 그 정도 높이에요. 그러니까 지대가 높은 데서 더 튀어나온 그 바위에다가 이제 했으니까 막상 여기가 높은 데라고 생각이 안 들지만 이게 높이로 보면 하여튼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 생각하면은 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조각을 만들 때가 1927년부터 4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제 재임하고 있을 당시였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뭐 여기다 넣어서는 좀 그렇잖아요. 이제 역사가 상당히 지난 다음에 뭐 넣었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람들한테 최근에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4대통령 말고 앞으로 한 대통령을 더 추가한다면 누가 들어가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한 70%가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 5명 중에서 가장 미국인들이 그래도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건국 대통령인 워싱턴하고 그 다음에 에이브러햄 링컨 이 두 사람을 압도적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날이라는 게 없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2월에 세 번째 월요일이에요. 이거는 1879년에 제정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계산을 많이 해서 만든 그 대통령 날입니다. 왜냐하면 조지 워싱턴의 생일하고 링컨의 생일하고 그 가운데 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지 워싱턴의 생일로 이제 대통령의 날을 정하자. 그러면 2월 22일로 딱 정하면 되는데 링컨이 이렇게 서운해할까봐 링컨하고 이 워싱턴하고 그 생일 사이에 들어가도록 외교적으로 정한 그런 그 대통령의 날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혜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날짜 책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미국 대통령 5명을 뽑아라 하면은 보통 이 5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도 넘버 원인 에이브람 링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네. 공휴일은 안 해요. 공휴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7월 4일 독립기념일 그런 것처럼 공휴일은 아니고 그냥 날짜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내용은 링컨에 대한 이제 평판,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현재 조 바이든까지 해서 45명이에요. 45명. 근데 이제 현직 대통령 빼면 44명인데 그 44명에 대해서 이제 매년 혹은 뭐 4년 이렇게 평판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평판 조사 비교하면서 링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시절에 링컨이 어땠나? 뭐 이제 엄마 얘기도 나오고 부인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애인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변호사 생활도 하고 뭐 하원의원 또 이제 몇 번 했었는데 그런 그 하면서 고난 겪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낙선도 많이 했어요. 진짜로 많이. 그래서 낙선하면서 그 우울증 그런 걸 어떻게 딛고 넘었는지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남북 전쟁이 터졌어요. 왜냐하면 링컨이 대통령이 되니까 남부 쪽에 있는 그 주들이 다 그 연방에서 탈퇴해가지고 나라를 하나 따로 만들었습니다. 남부 연합이라는. 그래서 북부하고 남부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링컨의 재임 기간은 남북 전쟁 기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링컨이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는 사실 시대가 만든 측면도 많은데,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라는 아주 미국으로 봐서는 제일 사상자가 많았던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연방을 수호했는지, 그게 이 링컨 대통령 위기 리더십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 기간하고 이 남북 전쟁 간의 그 관계, 그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링컨을 다시 생각하던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링컨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북 전쟁을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 그리고 그렇게 많은 희생자를 감수해야 했나? 좀 더 다른 평화적인 방법은 없었나? 왜 그거를 못했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링컨이 전쟁광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쟁에서 이긴 그냥 장수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는 노예 해방을 할 때 전쟁 안 일으키고 평화적으로 해결한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영국도 그랬고 뭐 다른 나라도. 근데 미국만 유독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처참한 그 사상 사망자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미국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도 남북전쟁 때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전이었거든요. 내전. 자기들 안에서 싸우는 거. 원래 내전이 일어나면 또 치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링컨의 위대함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 그런 얘기들을 마무리 삼아서 제안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평판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링컨 하면 여러 가지 연상어들이 생각날 거예요. 어렸을 때 뭐 가난해서 통나무집에서 살면서 장작 패면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든지, 그리고 노예제를 폐지한 위대한 대통령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정직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동 문학 그런 거 보면 뭐 사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키다리 턱수염, 뭐 게티스버그 연설, 나중에 그 포드 극장에서 피살 당한 것까지 여러 가지 링컨의 이제 이미지가 그런 키워드가 한번 쫙 그 주마등처럼 여러분 머리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갈 텐데, 근데 이것 말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서 이 링컨이 젊었을 때 레슬링 선수였대요. 그리고 굉장히 승률이 높았대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지금 45명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키가 커요. 192m. 1m 92, 192m가 아니고요. 하여튼 제일 커서 등치가 좋았기 때문에 레슬링 할 때 아무래도 좀 유리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싸우다 보면 이게 좀 그 사이가 좀 벌어지고 뭐 감정 싸움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링컨은 그런 이런 그 레슬링에서 진 상대편 선수하고도 굉장히 친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행동을 할 때, 선거할 때 자기 그 동료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때의 적이 나중에 이제 동반자가 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에이브럼 링컨은 이제 그걸 포용할 정도로 그렇게 잘 좋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링컨 하면 이제 위대한 대통령이라 생각하는데 정신적인 고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울증을 많이 겪었어요. 한때 자살하려고도 했대요.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이 우울증을 결국 이제 극복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위대한 그 대통령이 됐다. 이제 이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CSPN이라는 이제 방송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 방송 같은 거예요. 우리 케이블 채널 보면 국회 방송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가 CSPN인데 여기서는 그 대통령이 이제 바뀔 때마다 평판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2000년, 2009년, 2017년, 2021년에 이제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4번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돼도 이거는 재선이 되면 그건 이제 그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그 이 평판 조사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대통령으로 바뀌었을 때 재선하면 이제 8년 만에 하겠죠. 이제 그때마다 이제 그 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최고의 대통령 여기서 조사 결과가 최고의 대통령 1위는 링컨이고 2위가 워싱턴이고 3위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4위가 시어도 루즈벨트, 5위가 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제퍼슨은 이제 조금 떨어졌어요. 이제 다른 대통령이 이제 막 들어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로널드 레이건 많이 아시잖아요. 1980년대 오랫동안 재임했던 거기가 9위. 그리고 버락 오바마 우리 흑인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거기가 10위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계속 선출돼 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옛날에 유명했던 대통령도 순위가 조금 떨어지는데 근데 에이브럼 링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1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악의 대통령도 있어요. 왜냐하면 45명을 이렇게 다 조사하니까 그 최악 대통령 거꾸로도 이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평판이 나쁜 데가 제임스 뷰캐넌이라고 이제 그 링컨 그 부근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이제 된다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가 꼴찌에서 4위입니다. 꼴찌에서 4위. 뭐 앞으로 이 순위가 더 추락할지 아니면 뭐 올라갈지 이제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트럼프는 굉장히 평판이 나쁜 대통령 중에 하나고 버락 오바마는 굉장히 좋은 대통령으로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컨만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인데요. 아까 2000년부터 4번 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1위였었어요. 그때마다 1위. 그렇죠? 제일 위에 전체 평점.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던 2021년을 기준으로 이제 그 항목들이 있어요. 10개 항목을. 그래서 항목별로 이제 어떤 대통령이 가장 좋았는지 이걸 조사를 해서 그걸 합계를 해서 전체 평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1위 한 것을 보면 대중 설득을 얼마나 잘했는지 1위, 위기관리 능력 1위, 도덕적인 권위,
비전 제시, 공정함을 추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그 당시 미국 상황이 어땠는지 그런 성과, 그런 거는 이제 한 단계 낮아지긴 했지만 하여튼 거의 모든 항목에서 과반 이상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압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대한 대통령의 조건을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선 한 두 가지 포인트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미국도 이제 역사가 200년 이상이 되니까 전쟁을 많이 치렀을 거 아닙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등등 해가지고 뭐 남북 전쟁, 그리고 멕시코하고의 전쟁, 뭐 스페인과의 전쟁, 영국과의 전쟁, 이런 것들이 수없이 쫙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전쟁에서 패전한 대통령 있잖아요. 거기는 위대한 대통령이 절대로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전쟁이 원튼 원치 않든 벌어지면 거기서 이겨야 위대한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상식적으로 수긍할 만한 그런 사실이잖아요. 특히나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은 이제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긴 거고, 에이브러함 링컨은 이제 남북 전쟁에서 이긴 거고,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어디하고 이겼죠? 2차 세계대전 독일과의 전쟁, 그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로널드 레이건은 소련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로널드 레이건 그 재임하고 있을 때는 소련이 붕괴하지는 않았지만 레이건이 8년 동안 하면서 소련의 이제 국력을 계속 낮게 해가지고 결국 그 다음 대통령 때 소련이 이제 해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이 소련 해체의 1등 공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5 대통령이 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자, 그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 갖고 정반대의 관점인데, 유머가 많지 않으면 위대한 대통령이 못 되더라고요. 그 밥 도리라고 미국 그 공화당의 유명한 상원의원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그분 자신도 유머가 풍부했던 분인데, 상원의원을 이제 마치고 그분이 책을 썼어요. 유머 대통령, 그런 주제로. 그러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유머 수준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책이었어. 1위부터 쫙. 그랬더니 1위가 에이브러함 링컨이에요. 우리가 링컨이 뭐 유머가 있었나 그런 거 생각 별로 잘 안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그걸 구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본인이 우울증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좀 취업업 한다고 그러나, 부스트업 한다고 그러나, 그거 기분을 좀 쾌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막 최면을 걸고요. 사람들한테 막 그 웃기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던 책 중에 그런 유머에 관련되는 책들도 있어요. 로널드 레이건은 여러분 기억 많이 하시겠지만 그 우스갯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서 분위기를 좋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밥도리에 선정한 유머 대통령 1위에 에이브러함 링컨이 있고, 2위, 3위, 4위 다 위대한 대통령 10위 안에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본인에게 이제 유머 감각이 얼마나 있나 없나 그런 건 이제 나름대로 지금 머리에서 생각하고 계실 텐데, 하여튼 유머라는 것은 이런 그 위대한 대통령 조건 중에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유머 감각 말할 때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링컨이 위대한 인물이 된 이유를 제가 한 5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도 보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첫째, 이제 노예 해방을 어쨌든 성공시켰잖아요. 그게 하나. 그 다음에 노예 해방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그 미국 연방을 유지시킨 거예요.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고. 만약에 이때 북부에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남하고 북으로 만약에 갈라졌으면 지금 미국의 그런 수준이 됐을까? 지금 세계 압도적인 그 강대국이라고 그러는데 1위가 강대국이 됐을까? 좀 아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력이 나눠지니까. 그래서 연방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남의 실수가 나의 성공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가끔 하고 그러는데, 링컨 대통령이 16대거든요. 근데 그 앞에 15대, 14대하고 그 뒤에 17대, 18대 대통령이 다 엉망진창으로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확 뜨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가라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앞에 두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 때 노예 이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자꾸 정치가 갔어요. 그 전에는 조금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렇게 가다가 푹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탁 극복하면 이제 이 사람이 위대해지게 되잖아요. 일반적인 평판이. 그리고 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이 후속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빛을 발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링컨의 앞뒤 쪽 대통령들이 정치를 못했다. 그것도 링컨의 돋보임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링컨이 재선에서 당선이 됐는데 만약에 그때 4년 동안 계속했으면 또 어떻게 평판이 나빠졌을지 몰라요. 근데 피크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살 당한 게 오히려 링컨의 그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지 그거를 최고조로 올려놓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게 위대한 대통령의 또 하나의 조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퇴장을 아주 화려하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 이제 여성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이 링컨 대통령의 부인이 메리인데 메리가 평판이 퍼스트 레이디 45명 중에 꼴찌예요. 꼴찌. 그 여러분 부인 얘기는 별로 안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이따가 부인 얘기할 텐데요. 하여튼 부인이 하여튼 평판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보니까 부인이 아니었으면 링컨이 대통령이 못 됐어요. 악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부인이 결혼할 때 남자를 고르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될 사람과 나는 결혼하겠어라고 굳게 결심하고 링컨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되긴 됐는데 이제 자꾸 또 낙선되잖아요. 그때 링컨이 막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너무 지니까. 근데 부인이 계속 하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왜 여러분도 댁에서 그런 그 상호작용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악처 평판은 얻긴 얻었지만 이 부인이 아니었으면 링컨은 대통령이 못됐다. 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당이 뭐 민주당 공화당으로 돼 있는데 뭐 공화당은 링컨 대통령 바로 직전에 생겼어요.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최초의 대통령이 이제 링컨이고요. 그 덕분에 공화당이 장수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쭉.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게 있는데 여기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등 보이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링컨이고요. 이제 이쪽 왼쪽부터 이렇게 쭉 하면 이제 부시, 로널드 레이건, 아이젠하워, 시어도어 루즈벨트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제일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리차드 닉슨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화당 출신 유명한 대통령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잡담을 나누는 그런 광경을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민주당 그 사진도 있어요. 민주당 유명한 출신. 근데 오늘은 공화당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진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다 이렇게 눈에 익숙한 그런 얼굴들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젊을 때 링컨을 한번 보시면은요. 링컨이 그 살고 있었을 때 세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랙 호크라는 인디언과의 전쟁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멕시코하고 전쟁이 있는데 여기서 미국이 대승을 거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남북 전쟁 이 세 차례의 전쟁을 거쳤는데 이 링컨은 블랙 호크 전쟁 때 3개월간 군인으로 활동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전투 현장까지는 안 가고 이제 이 전쟁이 빨리 끝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전투 현장까지는 가지는 않고 하여튼 군 복무 경력은 있다. 이거를 이제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89년에 켄터키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그 윗주에 이제 인디애나 주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주에 일리노이 주가 있는데, 그러니까 켄터키, 인디애나, 일리노이 이 세 개 주 부근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쭉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위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 우리가 미국 중서부라고 그러거든요. 중서부에서만 평생 살다가 나중에 갑자기 대통령이 되면서 워싱턴 D.C.로 가니까 거기서 이제 그 미국 정치를 이제 주물럭거리는 그런 정치인들이 정말로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자기가 이 임명한 강요들 있잖아요. 강요들이 다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처음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진면목이 나오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링컨을 이제 아주 최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평판으로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켄터키 주에서 출생을 해서 일리노이 주에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쭉 다 컸어요. 이제 그랬고 이제 중간에 변호사 자격증을 이제 따고 실제로 변호사 활동을 25년이나 했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메리 토드하고 결혼을 하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 되고 그러다가 이제 포드 극장에서 이제 피살 당한 걸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뭐 여러 기회에 얘기를 드릴 거고요. 하여튼 처음에 그래서 링컨이 어떤 직업이었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대통령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적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농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뱃사공도 했어요. 미시시피강이 있으면 미시시피강 그 이쪽과 이쪽을 건너는 그 뱃사공 싹 받고 보내는 저기 사람들 이동시켜주는 그 뱃사공도 했고 가게 점원도 했고요. 우체국장도 했어요. 근데 우체국장 하면 우리는 좀 많이 크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직원 한 명인 우체국 거기에 장이었어요. 시골 이제 조그만 데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이제 토지 측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했는데 정식 자격은 아니고 이제 보조원 역할만 했고요. 그런데 일리노이 주 안에 이제 하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덜컥 됐어요. 그래서 주의원은 여러 번 하고 연방의원도 한 번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 주 상원의원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정치 역정이 다 하원의원만 했어요. 그것도 주에서 중심으로 연방은 딱 한 번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워싱턴 DC 가서 뭐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무시했겠습니까? 그쪽에 이제 그 빵빵한 그런 이제 정계 사람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정말 고생하다가 이게 갑자기 뜨는 바람에 대통령 할 때 이제 정말 이제 초기에 문제가 이제 많았었죠. 그리고 링컨 집안의 가계도 이런 거 한번 간단히 보면은요. 링컨의 그 엄마가 낸시 행크스예요. 근데 엄마가 사생아로 낳은 엄마였어요. 사생아,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그 외할머니가 이제 루시 행크스라고 있는데 이분이 헨리 스페로라는 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8명이나 낳는데 막상 루시 행크스가 외도를 해서 버지니아 그쪽에 있는 농장주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은 거예요. 거기서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이 낸시 행크스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토머스 링컨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에이브럼 링컨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낸시 행크스는 그러니까 굉장히 배우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때가 이제 19세기 초반인데, 그래서 링컨이 나이가 한 뭐 8살쯤 됐을 때 이제 엄마가 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분이 이제 사라 부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처음 엄마보다 여러 가지 좀 더 배웠대요. 그러니까 글자도 읽을 줄 알고 첫 번째 엄마는 못 읽었는데 그래서 재혼할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책들을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책을 링컨이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엄마가 계속 살아 있었으면 링컨이 대통령이 못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전혀 책도 못하고 맨날 농장에서 일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라 부시 때문에 링컨이 이제 이런 지식에 그 눈을 뜨게 됐고 이 사라 부시는 근데 오래 사셔가지고 링컨이 대통령 된 것까지 보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행복한 대통령입니까? 자기 아니었으면은 아주 무지랭이로 지났을 텐데 계속 커가지고 뭐 잘 됐으니까. 그래서 근데 레이블 링컨이 젊었을 때 앤 러틀리치라는 그쪽 마을에 이제 처녀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졌는데 이분이 장티푸스로 이제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충격이 너무 심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습관성으로 계속 재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제 다른 저기 사람들한테 청혼을 계속했는데 계속 퇴짜 맞았어요. 사라 리커드, 메리 오웬스 아래 써놨잖아요. 그분들한테 다 퇴짜 맞고, 그런데 다행히도 정치가 집안 출신인 메리 토드한테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메리 토드가 결혼하자 뭐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덕분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하여튼 뭐 이거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끝이 없고요. 하여튼 이런 그 가계의 흐름이 있다, 이 얘기를 한번 보시고, 그래서 아까 사라 부시 엄마가 갖고 온 책을 포함해서 이제 주위 사람들 그런 책들을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당연히 들어가고요. 우리가 아는 이소부와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소설 아세요? 이것도 종교 이야기인데 로빈슨 크루소, 신바드, 그리고 농담, 아까 유머 능력 좋았다고 그랬는데 이런 책들도 보고, 그리고 워싱턴이나 제퍼슨 이런 대통령 전기 이런 책들도 이제 열심히 이제 봤다고 그럽니다. 근데 링컨이 이 당시에 그 책 읽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책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보고 머리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왜 소리 내어서 읽으면 좋다는 얘기 우리가 많이 하는데 링컨은 소리 내서 읽었대요. 항상.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하고 자기 입으로 나오는 것이 다시 귀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인상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뭐 아들, 딸은 이제 많이 컸겠고 손자, 손녀가 이제 그런 거 배우고 그럴 때 하여튼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 읽으면서 책 읽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링컨이 그렇게 읽었대,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그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자녀 그 있었는데 대통령 할 때 막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옛날에는 그 병으로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우울증이 많이 오고 막 그랬습니다. 자, 하여튼 배우자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파란 걸로 써놨죠. 어떤 구원자와 결혼할 생각이야? 라고 이제 주위 사람이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남자지. 이게 주위에서 맨날 들었던 얘기였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이 사치벽이 굉장히 심했어요. 사치벽이. 그래서 그 동생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동생은 화려한 것, 과시, 허식, 권력, 야망, 이런 우리가 아는 그런 단어들이 이제 연달아 쫙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링컨이 그 피살당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부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남편이 빨리 죽어서 너무 다행이야 그랬대. 근데 그 이유가 내가 빚이 많잖아. 근데 내 남편은 그거 모르고 죽었어. 그래서 정말 다행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허례허식 이런 거 과시 뭐 하다 보면 뭐 많이 그 가구들, 비싼 가구들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 본 것 갖고 안 되니까 빚을 내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링컨이 죽고 나서 정신병원에 가셨어요.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이제 그런 게 증폭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고,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할 때요, 이제 남자하고 여자를 결혼해가지고 결혼식장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그 링컨이 결혼식장에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노쇼. 그래서 결혼식이 이제 파토가 났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다시 중매장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부인이 옛날에 그렇게 됐지만 다시 결혼하자라고 링컨하고 얘기해가지고 링컨이 막 고민하다가 며칠 지나서 이제 승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승낙한 날 재혼했대요. 왜냐하면 생각이 바뀔까봐 불안해서. 하여튼 그래서 첫 결혼은 실패했다고 해야 되겠죠. 결국 똑같은 사람이긴 했지만 하여튼 결혼식을 못 올렸고 2년 후에 결혼식을 올려서 하여튼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리로서는 뭐 굉장히 도박을 해서 성공한 거죠. 그렇죠.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하고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주위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메리 토드는 직관력이 있어가지고 청혼을 해서 밀어붙여서 하여튼 대통령이 된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인이었고, 그래서 대통령 이전에 이제 대통령 이런 걸 보면요, 하여튼 친절한 마음, 뛰어난 화술, 인내심, 자기 책임 이런 것들이 링컨의 그 덕목이었어요. 뭐 우리가 아는 그런 거. 그러니까 말을 진짜 잘했대요. 근데 말을 잘하는 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려고 그러고 또 이제 변호사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고 자기의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더 노력한 측면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관리를 받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사람 앞에서는 이제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집에 와서 밤에 편지를 썼대요. 그 사람한테 보낼 편지를 써놓고 거기서 이제 온갖 자기 울분을 다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편지를 불태워버렸대요. 보내지는 않고.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 옛날에 계셨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링컨이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그거를 핫레터라고 그래요. 뜨거운 편지. 하여튼 이런 편지 쓰면서 분노 조절을 했다. 이게 중요한 그 얘기고요. 그래서 링컨 관련된 영화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특히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에이브레임 링컨이라는 1930년에 나온 흑백 영화가 있고요. 또 몇 년 지나서 젊은 날의 링컨이 있는데 이 두 영화 이렇게 유튜브 이런 데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렇게 무료로.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면 우리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링컨 말고 젊었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 그거를 아주 여실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혼자만 보시지 말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처음에 두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변호사 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25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법률사무소를 하면은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일을 같이 했던 윌리엄 헌든 이분은 이제 링컨에 대한 전기를 썼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쓴 전기가 진짜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뭐 좋은 점, 나쁜 점, 어두운 면, 밝은 면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도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자기의 모든 그런 그 성격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헌든 링컨 전기도 이제 유명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링컨은 그 철도 변호사를 오래 했어요. 왜냐하면 링컨이 살았을 때가 미국 철도가 엄청나게 커졌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처음에 철도가 생겨가 1830년에 생겨서 그게 금방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미국은 특히나 이제 영토가 넓으니까 이 철도를 깔면 굉장히 큰 규모로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생기죠. 사고도 생기고 선박하고 부딪혀서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승객들이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고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는 그런 철도 변호사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철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 대륙 횡단철도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를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미국 횡단철도를 어디로 깔아야 될까 그게 이제 되게 첨예한 이슈일 거 아닙니까? 북부 쪽으로 거쳐서 태평양으로 갈 건지 중부로 거쳐서 갈 건지 좀 남부 쪽으로 갈 건지 하여튼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남북이 서로 싸우고 있었으니까 이제 남부로는 적어도 이제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해관계가 좀 적을 때 빨리 이걸 정하자. 그래서 이제 중부 노선을 거쳐서 이제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라고 있는데 그쪽 통해서 이제 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링컨이 철도하고 관련 있나 없나 이제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철도 확장에 크게 기여를 한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부 영토로 이제 자꾸 확장이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이 동부에만 이 영토가 계속 있었잖아요. 이때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노예 이슈가 터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는 그 당시에 노예주냐 자유주냐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주는 노예제를 도입하는 걸 합법화된 그 주고 자유주는 그거를 허용하지 않는 주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노예주는 당연히 남부 쪽에 많이 있을 거고 자유주는 북쪽에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서로 이제 정치적인 알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노예주와 자유주의 그 숫자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대 10, 11대 11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나중에 서부 영토가 갑자기 커지니까 이 주를 어떻게 할 거냐 갖고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 남북 전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동부에만 미국이 그냥 계속 있었으면 지금도 뭐 미국이 지금 노예제를 해방 안 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뭐 역사적인 그냥 가정으로 하여튼 이 영토 확장으로 인해서 결국 싸움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노예 관련되는 법안들이 계속 나왔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링컨 전 대통령과 그 전 대통령 때는 노예제를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 이게 법안이 처리가 됐어요. 계속. 그러니까 노예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이 북부하고 남부 간의 이제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제 링컨 때 드디어 이제 그게 폭발하게 된 거거든요. 뭐 여기서 이제 자세히 얘기는 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서부 영토 확장으로 인해서 노예주와 자유주의 대립이 격화돼 결국 남북 전쟁이 터졌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와 북부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들이 있잖아요. 당파 정략 싸움으로 처음에 시작하다가 그때 이제 법안으로 이제 갔다가 이 말로는 안 통하니까 이제 무력으로 가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일리노이 주의 그 수도가 지금도 그렇지만 스프링필드예요. 그 스프링필드를 떠나면서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그 연설문 얘기예요. 한번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친구 여러분, 제 입장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이 작별에서 제가 느끼는 슬픔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저의 모든 것은 이 지역과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친절과 인정을 먹고 자란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25년을 살았고 어린 시절부터 중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제 아이들이 태어났고 한 아이가 이곳에 묻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언제 다시 돌아올지 혹은 돌아오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른 채 이곳을 떠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인생 역정을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이제 청사진에 한번 쫙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그게 비관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 할 때 자기 고향에 못 오고 나중에 죽어서 돌아왔죠. 돌아올 때 철도 기차 타고 돌아왔어요. 운구차가 그때 철도로. 워싱턴 DC부터 이 스프링필드까지. 그리고 왜 이분이 더구나 이게 비관적으로 생각했냐면 그때부터 암살 위협에 시달렸어요. 남부 쪽 사람들이 너 죽여버릴까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피해서 워싱턴 DC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취임하러 갈 때도 나중에도 계속 있었고, 근데 결국 재선되고 나서 그때 이제 포드 극장에서 암살을 당한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나라도 왜 독립운동가 등등 뭐 여운형 뭐 그렇죠 김구 등등 뭐 해방되고 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죽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이제 그 거국 내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이제 그런 시기여가지고 거국 내각, 그러니까 당을 구별을 안 하고 이제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국무장관, 재무장관 뽑고 공화당에서 민주당에서는 전쟁장관, 해군장관, 우정장관을 뽑았는데, 근데 공화당 출신이든 민주당 출신이든 다 링컨을 경멸하고 무시했어요. 일리노이 원숭이라는 그런 막 비난도 듣고요. 뭐 꺽다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 시골뜨기 온갖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비난 그 별명들을 다 얻어받았습니다. 근데 링컨은 정말로 인내심이 진짜 뛰어난데 아까 제가 한 레터 썼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거 포함을 해가지고 상대편은 나를 경멸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포용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강요들이 막 제스처다 뭐 가식적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진정성을 이해를 하고 이제 존경하게 되는 쪽으로 이제 완전히 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인내심이 없었으면 아마 그 대통령직을 못하고 결국 뭐 탄핵을 당하든 뭐 하든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통령이 된 것으로 거국 내락을 만들었고 그때 온갖 포용심을 동원해서 강요들을 설득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네. 그래서 북부에 이제 자유주들이 쭉 있고요. 남부에 이제 이거 노예주들이 있었는데 이 중간에 걸친 주들 세 개가 있는데 거기는 좀 뭐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경에 있는 주는 자기가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 중간에 있는 주 중에 미주리, 켄터키 이런 주들은 이 노예주이긴 했는데 북부 연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그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북군이 이제 우세하는데 이제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남부하고 북부를 보면은 그 면적이라든가 뭐 경제력 우리가 말하는 GDP 있잖아 이런 걸로는 북부가 훨씬 나았어요. 공업도 발달하고 남쪽은 이제 농업 발달하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전장에 가서는 처음 한 2년 동안은 북부가 판판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북부 그 사령관이 링컨 말을 안 들어요. 진격하라고 하면 진격 안 하고 우리 좀 더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길 수 있다. 지금 가면 깨지니까 안 된다 그러고 계속 참전을 거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쪽 남쪽은 이제 우리가 로버트 리 장군이라고 알잖아요. 그 장군이 사령관이 돼가지고 아주 똑똑한 그런 그 장군들을 데리고 아주 계속 이겼어요. 근데 이제 한 2년쯤 지나서 이게 이제 뒤바뀌면서 이제 북부가 결국 이기게 된 겁니다. 더구나 이 전쟁이 남북 전쟁이 남부에서 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남부 사람들은 자기 지리를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홈그라운드 이점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제 살려서 더 이긴 측면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처음 2년 동안은 남부가 계속 이겼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첫 전투를 포함을 해서 이제 계속 했는데 이 첫 전투가 썸너 요새 전투예요. 근데 이게 그 미국 동부 쪽에 보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라는 게 있는데 그 주에 있는 그 북군의 요새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남군이 처음에 포격을 가하면서 그때 이제 남북 전쟁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뭐 불론 전투가 이제 진짜 전쟁이었는데 그때도 남군이 이제 완벽하게 승리를 하게 됐죠. 근데 제가 남군 총사령관 중에 로버트 리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링컨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로버트 리 보고 북군의 총사령관이 되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로버트 리가 고민을 했어요. 그거를 받아들일지 말지.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웨스트 포인트 우리 육군사관학교 거기 이제 수속으로 나오고 이제 굉장히 이제 명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 북군 사령관 그걸 포기하고 남쪽 편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 출신이 원래 버지니아 주거든요. 근데 버지니아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주였는데 그리고 그 전에 미국 대통령 8명이 버지니아 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버지니아 왕조라고 그때 불렀을 정도로 아주 그 막강한 주였는데 그 로버트 리가 연방을 택할 것이냐 자기 주를 택할 것이냐 할 때 그냥 자기 주를 택했어요. 그리고 버지니아 주는 남부 연합의 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링컨의 그걸 포기하고 이제 남부 쪽에 가서 총사령관이 돼서 하여튼 처음에 계속 이기는 그런 대통령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졌기 때문에 이제 패전 장군이 됐죠. 그리고 이 남쪽은 그러니까 이 장군들 이 총사령관이 이제 굉장히 그 단단했는데 북군은 총사령관이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링컨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링컨이 꾹꾹 참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도저히 안 돼 갖고 이제 경제를 하고 이 사람도 말이 안 듣고 그냥 계속 경제를 하다가 이제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그 그랜트 장군이라고 있죠. 거기가 이제 나중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북군의 장군, 남군의 장군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미국 남북 전쟁 그 전쟁을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면 이 동부에서 주로 일어났던 전쟁, 남동부에서 일어났던 전쟁, 남서부에 일어났던 전쟁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남서부는 그러니까 미시시피강 중심으로 돼 있고 남동부는 우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할 때 아틀란타에서 막 문제 생기잖아요. 조지아주 그게 남동부 얘기고 이제 동부는 메릴랜드 뭐 버지니아 이쪽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동부에서는 이제 옥신각신 남군하고 북군하고 싸웠는데 남서부에서는 그 북군이 계속 이겼어요. 상대적으로 그랜트 장군이 이제 초기에 이겨서 나중에 남동부는 이제 북군이 여기로 쳐들어오는데 남동부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군이 이 그동안에 좀 인도적으로 전쟁을 했는데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초토화 전략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민간인도 막 죽이는 거 있잖아요.
쫙 조지아 어틀랜타로 가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셔먼 장군이라고 유명한 아주 장군이 있는데 그 셔먼 장군이 가면서 초토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할 때 비비안리가 나오고 막 다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남서부 전쟁 할 때 그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초토화 전략을 쓴 거에 대해서 나중에 링컨을 막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함으로써 북군이 이겨서 연방 수호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하여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기긴 이겨야 되니까. 하여튼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황 타개를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모병제를 했는데 이게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징집제를 하고 또 외국으로부터 이민자를 받아가지고 전쟁에 막 투입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민을 받는 이유가 전쟁에 전투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링컨이 비난받는 막 이유로 들거든요. 전쟁을 위해서 뭐 못한 게 없다 막 그런 거.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그 정도까지는 많이 안 알고 있잖아요. 뭐 남군하고 싸우다가 옥신각신하다가 하여튼 뭐 북군이 이겼다 그러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흑역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게티스버그에서 결국 이제 전쟁을 이겨가지고 나중에 후반부터는 쭉 전쟁에서 이제 이기는 그런 말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북 전쟁에서 이제 그 그랜트 북군의 그랜트 장군과 남군의 리 장군이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하는데 굉장히 이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끝났대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링컨이 절대로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면 일단 이제 또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적대감을 갖고 이게 전쟁이 끝나면 나중에 통합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기 그 그랜트 총사령관한테 가서 절대로 화내지 말고 옷도 좀 허술한 그런 옷 입고 가라.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 사진들 보면요, 패장인 리 장군은 굉장히 그 옷이 좋고요. 그리고 그랜트 장군은 이렇게 꾀죄죄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일종의 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의 지령을 받고 했던 거죠. 하여튼 이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여튼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쪽에 이제 링컨을 다시 생각하다인 건데, 그 당시에 그 흑인 그 정치 지도자로 프레드릭 더글라스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정식으로 이제 다시 링컨을 봐야 되느냐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가 400만 명이었는데 그 400만 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양측군대가 그 당시에 60만 명이 죽었거든요. 60만 명이 그렇게 죽어야 했느냐? 그리고 이렇게 초토화 전략을 썼어야 되느냐? 그 징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민을 이렇게 막 뭐 문호를 넓혀야 됐었느냐, 이런 이제 정식 그런 질문들을 막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영국도 노예 해방을 그 전에 했는데 그때는 노예 소유주에게 노예 가격의 한 40%를 주고 해방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를 주기에는 재정이 딸리니까 40%를 주고 해방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방을 끝났고, 다른 나라도 전쟁 없이 다 해방이 됐어요. 이게 뭐 거기도 뭐 다 이유가 있지만, 근데 미국만 유독 정말 그 치명적인 그런 전쟁을 벌이고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방 수호가 그렇게 중요했느냐,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링컨은 연방 수호를 위해서 노예 해방을 사실 한 측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링컨의 그래서 가장 큰 공적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다른 숱한 난관을 무릅쓰고 연방을 수호한 거다라는 것이 지금 전반적인 지금 평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북 간에 이게 싸우고 뭐 그런 거를 그렇게 해야 됐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일이 됐잖아요. 그 많은 그걸 해가지고 그러면 링컨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난 이제 그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하여튼 링컨 자신도 그랬어요. 나는 노예 해방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고 연방 수호가 최우선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프레드릭 더글라스가 이제 그 반론을 이제 든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당시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군사법정이 막 그 벌어졌어요. 여기저기서 즉결 심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횡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과연 뭐 링컨이 민주주의 그런 대통령이냐, 독재자 아니야? 뭐
뭐 마음대로 하잖아. 뭐 그런 식으로 반대당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굴복했으면 결국 연방수호에 실패했을 거야. 근데 그런 것들도 하지만 자기는 연방수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무자비하게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링컨의 이제 진짜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숱한 별명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꺽다리, 어색한 걸음걸이, 외조부가 인디언 아니야, 뭐 수차례 낙선했잖아, 시골뜨기 정치인이잖아, 광대, 허풍꾼, 저질 만담과 뭐 괴문, 권력 찬탈꾼, 뭐 무식하고 파리긴 일리노이 원숭이 등등 이런 그 숱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별명 얻기도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상에 얼마나 그 절체절명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과연 노예 폐주론자 맞아?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노예를 다시 이렇게 다 데리고 해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내야 된다 그렇게 막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든지 사람이 있잖아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링컨은 과정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결과에 성공했기 때문에 위대한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체적인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제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가 나중에 is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수가 단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남부와 북부로 나눴으니까 두 개니까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요. 근데 연방수호에 성공을 했으니까 단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미국이 복수에서 단수가 됐대. 그것 때문에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이 됐대.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링컨 얘기 이제 그 다음이고, 근데 흘러 지금 이제 두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싸울지 아니면 누가 한 명 여기서 낙마하고 다른 사람으로 와서 대통령 선거가 내년 11월에 이루어질지 그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 바이든은 나이가 81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령 리스크가 있고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고소고발을 4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거는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해야 되는지 누구로 대체해야 되는지 지금 옥신각신하고 뭐 제3당에서 또 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셸 오바마 얘기로 끝나려고 그러는데 조 바이든이 이제 만약에 안 나오면 민주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막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부통령, 여자 부통령 포함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미셸 오바마가 최근에 갑자기 후보로 떴대요. 민주당 후보로. 버락 오바마 인기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미셸 오바마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미셸 오바마를 지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결과는 이제 내년 11월에 판가름이 되니까요. 하여튼 그때까지 앞으로 한 1년 남았네요. 1년 동안 여러 뉴스를 보면서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한 링컨 대통령 포함해서 미국 대통령 전반을 이렇게 연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